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한 달 만에 7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팔겠다는 매물은 단 한 달 새 86%나 폭증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 불패의 상징이라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동시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언론은 세금 탓을 합니다. 전문가는 규제 탓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돈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그 돈이 왜 들어왔고 무엇을 챙겼으며 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청구서가 왜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겨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강남이 아니라 중국부터 봐야 합니다. 시작은 2020년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그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부채를 강제로 틀어막는 규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세 가지 빨간 선, 삼도홍선이라 불린 이 정책은 개발업체들이 일정 부채 비율을 초과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는 구조였습니다. 의도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잡겠다는 것. 하지만 결과는 중국 경제사의 길이 남을 대재앙이 됐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헝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헝다는 중국 전역 280개 이상의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만 20만 명, 협력업체와 납품업체까지 합산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이 회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헝다가 2021년 말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부채 총액 3,300억 달러, 한화로 약 480조 원. 한국 정부의 1년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빚으로 쌓아올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규모가 아니라 그 빚의 성격이었습니다. 헝다의 부채 상당 부분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가구들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했지만 완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파트가 약 240만 채에 달했습니다. 이미 수천만 위안을 납부한 수백만. 중국 가구들이 빈 땅을 바라보며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으로 피해가 증가되면서 예상 손실 규모만 약 3,700억 달러, 약 483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태를 2008년 리먼 브로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 금융 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개원, 융총중국, 카이사그룹까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30여 곳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이후 23개월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중국 지방 곳곳에서 배추 아파트, 양파값 아파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배추나 양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때 중국 GDP의 30%를 떠받치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던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블랙홀이 됐고 S&P는 이 시장이 최소 2027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금은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이익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헝다가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던 2019년과 2020년을 전후해서 중국 내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조용히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자금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산 다변화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국제 자본 이동이었습니다. 본국이 흔들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이 가장 먼저 선택한 목적지 중 하나가 서울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 부동산은 중국 자본이 탐낼 만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추세가 수년째 뚜렷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장,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시장, 한 나라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진 시장,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에는 어느 나라 자본이든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대출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한국인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복잡한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거주 의무까지 따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면 이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수천만 원의 대출도 심사받아야 하는 시장에서 외국인은 현금을 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서 33세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단 한 푼도 빌리지 않고 현금으로 129억 7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례가 충격적인 이유는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30대 초반의 중국인이 서울 부동산을 100억 원이 넘게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자금이
중국 본국의 부동산 위기를 피해 서울로 흘러든 탈출 자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진입한 자금에는 이자 압박이 없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비용이 거의 없고 팔기로 결정하면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들어오는데 거칠 것이 없었고 나가는데도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자금이 어느 규모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이 문제의 크기가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약 10만 가구, 그중 중국 국적 보유자의 비중이 56%입니다. 동시가격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총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매수 패턴을 보면 강남권 고가주택보다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와 빌라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이 77%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한국 부동산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계산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계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은 정책이 한국 다주택자와 중국 자본에게 전혀 다르게 익힌다는 점입니다. 한국 다주택자에게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는 공포입니다. 이날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팔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안 팔면 보유세 부담이 쌓입니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입니다. 중국 자본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이 정책은 공포가 아니라 방향 신호입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 투자를 계속 옥죄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주는 신호. 한번 굳어진 정책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자본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충분한 수익이지만 더 오래 버티면 규제가 계속 쌓여 매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그 판단이 매도 결정을 앞당깁니다. 한국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억지로 파는 시장에 중국 자본은 이미 계획된 수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을 꺼냅니다. 동기는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둘 다 팝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서울 주거용 부동산을 새로 사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합니다. 사서 임대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 원천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자들이 나가는 건 아직 자유롭습니다. 들어오기는 막히고 나가기는 열려있는 이 비대칭 구조에서 현명한 자금이 선택할 방향은 하나뿐입니다. 데이터가 그 선택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이후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급감했습니다. 496건에서 243건으로 반토막. 강남 3구와 용산구는 65% 줄었고 서초구는 92건에서 단 11건으로 88%가 사라졌습니다.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3% 급감했습니다. 한때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수요축을 담당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상 증발했다는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일본, 동남아, 미국 또는 일부 회복 신호를 보이는 중국 주요 도시. 어디로 가든 서울에서 나온다는 방향만큼은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증발하고 한국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는 시장. 이 두 힘이 충돌한 결과가 2026년 2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폭발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숫자 하나가 등록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23억 8,200만 원, 9,51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인 1월 2일 같은 면적 11층 매물이 31억 4천만 원에 팔렸던 단지입니다. 한 달 만에 7억 5,8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 24.1%. 2025년 한 해 상승분을 통째로 반납한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거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린 만큼 가족 간 중요성 거래가 아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시장에 퍼지는 순간 훨씬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인근 중개업소들의 문의 전화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10개 팀 이상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호가보다 2억, 3억 더 낮으면 연락달라는 번호를 남기고 갔습니다.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면 본인 집을 그렇게 수억 원씩 깎아서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팔겠다는 가격과 사겠다는 가격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구조적 교착 상태. 이것이 거래 절벽의 실체입니다. 강남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는 2월 초 57억 5천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같은 달 안에 동일 평형 호가가 49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8억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잠실 신천동 잠실로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초 호가 48억 원짜리 매물이 25일 만에 40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48억 원의 실거래가 성사됐던 단지에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8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헬리오시티의 전용 39개 소형 평형도 한 달 만에 호가가 18억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강남 전역에서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더 적나라합니다. 헬리오시티의 매물수는 2월 한 달 새 514건에서 954건으로 86% 폭증했습니다. 물림피파크 포레온까지 합산하면 두 단지에만 총 1,700건이 넘는 매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남구 매매 계약은 65건, 서초구는 38건, 송파구는 124건에 불과했습니다. 매물 1,700건에 계약 227건, 매물의 87%가 팔리지 못하고 쌓여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시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2년 만에 동시에 하락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해 기준선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화가 가장 먼저 통했던 강남 3구에서 이 신호가 나왔다는 것. 그것이 이 상황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빠진 자리를 내국인이 채워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매수 여력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을 단순한 일시적 조정과 구별짓는 핵심입니다. 2025년에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DSR도 이미 대출을 크게 제약하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추가합니다. 현재 금리가 아니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를 미리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갚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게 잡겠다는 겁니다.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현실에서 대출 한도가 줄면 시장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심리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200% 이상으로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걸어들이는 돈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대출로 9억, 1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은 서울 기준 20을 훌쩍 넘습니다. 연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이상을 꼬박 모아야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런던, 뉴욕 같은 글로벌 최상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이 계산을 통계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서울집 한 채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감각으로 체득합니다. 그 감각이 사람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냅니다. 집을 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반이 이렇게 무너질 때 경매 시장이 가장 솔직한 선행지표가 됩니다. 경매 낙찰가율이란 법원이 산정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가격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실수요자들이 감정가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쓴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공시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경매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금액을 써내는 행위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서울 일부 지역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감정가 아래로 내려가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현재 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이미 존재합니다. 중국이 이 경로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극적인 방식으로. 헝다가 무너지기 전 수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비슷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금매가 늘고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이 도시의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고. 그 믿음이 옳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국 부동산은 붕괴 경고가 나올 때마다 다시 올라줬습니다. 그 경험이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만들었고 2021년 이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버텼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다주택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잔혹합니다. 팔고 싶은데 팔 수 없는 함정입니다. 5월 10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려면 지금 당장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만 받는데 영업일 기준 최소 15일이 걸립니다. 사실상 4월 중순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안에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면 팔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낮춘 가격으로 한 건이 성사되면 그게 새로운 시세가 됩니다. 낮은 거래가가 새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다음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격을 낮추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출수록 기준이 더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 함정 안에서 매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팔거나 세금을 감수하고 버티거나 대출을 끌어안으며 버티거나 어느 선택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상태를 자산 부유, 현금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가치는 숫자로 높게 기록돼 있지만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은 비싼데 팔리지 않고 팔면 세금이 잡아먹고 안 팔면 보유세가 쌓이는 삼중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한 중국 자본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우리 국민에게 남겨진 채로 서울이 중국과 같은 경로를 걷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서울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도시이고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예외 없이 작동하는 경제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 없이 가격을 버텨낸 시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도시인 베이징도, 광저우도, 선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내국인 매수 여력이 구조적 한계에 달한 이 상황이 그 원칙이 적용되는 임계점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본국이 무너지자 서울로 피신했습니다. 서울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방향을 바꾸자 계획대로 나갑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쌓여가는 매물, 사라진 수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된 우리 국민들의 아파트입니다. 이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돈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경고는 항상 데이터 안에 먼저 숨어 있고 시장은 마지막까지 버틸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꿉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가격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돈이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파고에서 살아남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모두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